선사시대. 인류의 문명은 지금으로부터 2만 년에서 1만 년 전 사이에 생겨나서 오늘날과 같은 인류로 그 문화적인 진화를 시작하였다. 그때 살고 있던 인류가 바로 오늘날의 우리와 같은 호모 사피엔스로서 이들이 나타날 때까지 인류는 200만 년이라는 유구한 세월에 걸쳐 생태학적인 진화를 해야만 하였다. 가장 오랜 인류는 아프리카에서 발견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서 200만 년 전쯤에 지구상에 나타났다. 이들은 돌을 깨서 그 조각으로 연장을 삼은 최초의 동물이었지만 그 후 100만 년 동안이나 그 기술에 있어서는 별 진전이 없었다. 또한 이들의 모습은 아직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직립해서 걷긴 했으나 키도 1m 20에서 30cm 정도에 불과했고 두뇌도 원숭이의 것 정도의 크기였던 것이었다. 그리고 100만 년에서 50만 년 전에 이르러서 오늘의 인간과 거의 비슷한 직립인간 호모 에렉투스가 나타났다. 이 직립인간의 화석은 북경에서 처음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불의 사용법도 알았으며 돌을 이용한 손도끼도 사용하였으나 생김새는 아직도 유인원과 비슷하였다. 그 직립인간에서 오늘날의 인류, 즉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까지는 다시 수많은 세월이 걸려야만 했다. 북경인의 후예로는 네안데르탈인이 나타났다. 이들의 화석은 19세기 독일에서 발견되었는데 두뇌의 크기는 우리와 비슷하지만 두개골의 모양이 아직도 원숭이와 같은 형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이때부터 인류는 죽은 자를 매장하는 관습을 갖게 되었고 정신적으로도 호모 사피엔스에 많이 가까워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진정한 인간인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는데 이들의 화석은 프랑스의 크로마뇽 동굴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오늘날의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머리와 얼굴 모양을 하고 있었으며 뇌의 크기, 이빨, 척추 등도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이처럼 인간이 손에 돌조각을 든 검고 작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직립인간의 단계를 거쳐 오늘의 호모 사피엔스가 되기까지는 200만 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여기에 비하여 인간의 문화 발전은 생태 진화보다 100배 이상이나 빠른 2만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룩되었지만 다양한 경험과 풍부한 상상력을 통하여 오늘날의 인간을 형성하였다. 2만 년 전의 인간은 겨우 사냥이나 식물 채집 정도의 기술밖에는 알지 못했다. 그러나 대략 1만 년 전에 이르면 인간은 한 곳에 정착해서 동물을 가축으로 사육하고 식물을 재배하게 된다. 바로 이때부터 인류의 문명이 크게 융성하기 시작하였다. 제3빙하기도 이즈음에 끝나 그동안 유럽과 아시아에서 혹한과 빙하로 악전고투하던 인간은 이제 정상적인 목축과 농경을 기반으로 새로운 정착의 시대를 열게 되었던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신석기혁명, 농업혁명으로 근대의 산업혁명에 못지않게 큰 의의를 지닌 변혁이었다. 식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기르게 됨으로써 인간은 이전과 같은 유랑 생활을 끝내고 한 곳에 정착하여 움집을 짓고 촌락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자 생산력이 발달되어 식량이 풍부해지고 인구도 증가함에 따라 생활도 여러모로 향상되었다. 곡식을 저장하거나 음식을 끓이기 위한 토기가 만들어졌으며 붓과 배틀이 발명되고 옷감을 염색할 정도로 발달하였다. 이때의 인간은 음식을 익혀서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지내는 등 오늘날과 별 차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러나 이때의 농경은 자연적인 기후현상에만 의존하고 전혀 비료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의 양분이 고갈되어 버릴 때마다 새로운 땅을 찾아 촌락을 옮겨야만 했다. 그래서 촌락은 소규모로 형성되어졌고 촌락 사람들은 비교적 평등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었다. 일례로 메소포타미아나 인도, 유럽 어족의 초기 사회를 보면 촌락의 원로들과 전체 구성원의 지폐가 있어서 중요한 일들이 그 지폐를 통하여 결정되었던 것이다. 지역에 따라 그 관습이나 제도는 한결같지 않았을 터이지만 아무튼 초기의 촌락 구성원들은 농경을 위한 공동 작업이나 외적 방어에 서로 협력해야 했다. 그 협동이 얼마나 조직적이고 기율 있는 것이었는가는 그들이 남긴 고인돌 등 거대한 건조물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문명의 발상. 인류는 제각기 나름대로의 문명을 일으켰다. 그중 가장 일찍이 문명 단계에 들어선 것은 기원전 3500년경에 시작된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었다. 이곳은 나일강 하구와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두 지역 사이에 펼쳐져 있는 동부 지중해 연안의 이른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었다. 거기에서 최초의 도시가 나타났고 최초의 문명이 일어났다. 이 두 문명의 뒤를 이어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과 중국의 황하 유역에서도 새로운 문명이 일어났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명의 4대 발상지들은 모두가 다 지구의 북반구에 위치해 있었고 큰 강을 끼고 있었으며 또한 온대 지역에 속했다. 모두 한결같이 기후가 좋고 비옥한 토양을 지닌 지역들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중동은 주로 사막지대라는데 이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당시 이 지역들의 기후나 토양은 오늘날과는 매우 달랐다. 지금으로부터 6-7천 년 전에는 중동 지방의 기후가 현재보다 더욱 온화했고 강수량도 많았다. 또한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도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지역이 사막으로 덮여 있던 것이 아니라 푸르고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명의 발상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그 주변에 차츰차츰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예를 들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력이 점차 퍼져서 기원전 1000년경까지는 오리엔트 지방 전역이 문명 단계에 들어섰으며 인도 문명의 영향력은 아시아와 인도네시아까지 확대되었고 중국의 황하 문명은 극동 지역에까지 확대되었다. 비옥한 초생달 지역이란 서쪽으로는 지중해와 맞닿고 남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과 접하며 북쪽으로는 타우루스 산맥 그리고 동쪽으로는 자그로스 산맥을 경계로 하고 있는 지역을 가리킨다. 이 지역 내에서도 지중해 연안 지역, 특히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의 지역은 대단히 비옥하였다. 먼 과거에 반농경 민족이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섰을 때 이 두 강 사이 유역은 그들에게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졌을 것이다. 그리스인들은 이 지역을 강 사이의 땅이란 뜻으로 메소포타미아라 불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상류로부터 흘러온 비옥한 퇴적층을 강 유역에 쌓아놓았으며 매년 범람하였다. 이러한 범람은 토양을 항상 비옥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수월하게 농사를 짓기에는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었다. 두 강의 범람 시기가 불규칙하여 예측할 수 없었으며 그 규모도 다양했다. 또한 범람 후에는 토양이 늪지대로 변했는데 그 땅을 적절히 이용하려면 배수를 잘 해야만 했던 것이다. 게다가 여름에는 가뭄으로 몹시 메말랐기 때문에 농사를 제대로 짓기 위해서는 충분한 관계 시설이 있어야만 했다. 메소포타미아의 최남단에 이주해 들어온 수메르인들은 북쪽에 있던 아카드인들보다 이러한 어려움에 더욱 현명하게 대처해냈다. 그들이 만든 수로와 저수지는 근대에 들어와 투르크족에 의해 파괴될 때까지 그 지역의 농경에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수메르 문명의 출현. 수메르인은 비옥한 초승달 지대의 동부 산맥지대에 살다가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으로 이주해 들어온 민족이었다. 그들은 원래 거주지에 있을 때부터 어느 정도 문명 단계에 들어서 있었으며 그들이 이주해 들어왔던 메소포타미아 남부 지역도 역시 완전히 미개한 지역은 아니었다. 거기에는 금속과 돌을 함께 사용하는 문명이 알루바이드, 우르크 등과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상당한 정도로 발달해 있었다. 여기에 수메르인이 출현한 것은 기원전 3500년경이었다. 수메르인은 당시에 벌써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자가 문명의 발전에 깊은 영향을 주어 일대 혁신을 일으키기까지는 수백 년의 세월이 걸렸다. 문자의 처음 형태는 이들이 이주할 무렵에 나타났던 상형 문자였다. 이 문자는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을 뿐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대상도 한정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잠자다 라는 표현을 위해서는 다소 시간은 걸리더라도 사람이 드러누워 자고 있는 모습을 그리면 되었지만 믿는다 라는 표현은 이런 형태의 문자로는 나타내기 어려웠던 것이다. 그래서 후에 그들은 쐐기 모양의 표식으로 글자를 나타낸 설형 문자를 만들어내었다. 그리고 그들은 많은 전설과 영웅들의 일화 등을 영구히 기록하기 위해 갈대 줄기를 펜으로 삼아 점토판 위에 설형 문자를 적고 불에 구워 보존하였다. 후에 페니키아인들이 이 설형 문자를 간단하게 하여 알파벳을 만들었는데 이 페니키아 문자가 바로 오늘날의 알파벳의 시조인 것이다. 그리고 수메르인은 점토를 빚어 구워서 햇볕에 말린 벽돌로 집을 지어 살았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석재가 몹시 귀했기 때문에 수메르인은 이러한 건축 방법을 택했으며 그 벽돌로 배수와 관계를 위한 대수로를 건설하였다.
수메르인은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인구 10,000명 정도 규모의 도시국가들을 여러 개 건설했는데 그 도시국가들은 각각 독립되어 있었으며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성벽과 해자가 둘러쳐 있었다. 주민들의 구성을 보면 주로 도시 주변의 토지를 경작하던 농민이 대부분이었지만 목수, 도자기공, 대장장이 등과 같은 장인들도 있었다. 도시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승려인 사제 계급이었다. 한편 화폐는 아직 없었기 때문에 농민과 장인 간에는 서로 물물교환 체제가 이루어져 갔다. 수메르 문명의 발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수메르인의 각 도시들은 그 규모가 커지고 주민의 숫자도 늘어났다. 수메르인들은 이 도시를 중심으로 하여 자신들의 문화를 가꾸어 나갔으며 여러 가지 기술도 발전시켰다. 그들은 바퀴를 만들어 운송수단의 혁신을 가져왔으며 기원전 3000년대 중반에는 야생 당나귀가 끄는 바퀴 달린 전차를 전쟁에 이용하였다. 또한 기원전 3000년대 초반에 와서는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청동을 만들어 사용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기원전 2800년경까지만 해도 수메르인의 도시국가들에 있어서 그 시민들 사이의 경제적 역할의 차이는 다양하였지만 계급의 구분이 확실한 것은 아니었다. 도시의 지도자는 시민들의 모임에서 선출되었으며 귀족이나 왕 등 특권을 가지는 부류는 거의 없었다. 사제들이 국가 행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긴 했지만 그들은 아직 특별한 계급이 아니었다. 그러나 노예제는 일찍부터 발달하였다. 그들은 전쟁 포로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려서 그 노동력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것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이다. 메소포타미아의 예측할 수 없는 기후는 수메르인을 자연에 대한 큰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곤 했다. 이러한 공포심으로 인해 자연에 대한 숭배 사상이 유행되고 종교를 중요시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도시 국가들은 자신들이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믿었으며 초기의 시민 집회는 신들의 모임을 모방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종교관은 도시 국가의 규모가 커지고 그 정부 형태가 복잡해짐에 따라 평등하던 시민 공동체를 무너뜨렸으며 특정한 지배계급으로 등장한 사제들의 지배권을 합리화시켜 주었다. 도시국가의 모든 토지는 신의 소유이고 사제는 신과 인간 사이의 중개자이므로 사제들이 모든 토지를 관리할 책임을 지는 것은 대부분의 수메르인에게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리하여 수메르인의 도시국가들에서는 농경, 교역, 그리고 전쟁 등에 관한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발언권이 강해지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홍수로 인해 범람이 자주 일어나고 가뭄도 심한 지역이었던 까닭에 물을 다스리는 사업이 당시의 생업에는 실로 중대한 문제였다. 그래서 효율적인 관계 사업을 위해 강력한 통치력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점차로 수메르 사회는 시민자치제에서 한 사람의 통치로 변해갔다고 하겠다. 또한 도시국가들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서로 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상황이 많아졌으며 그로 인해 전쟁이 빈번하게 되었다. 전쟁은 강력한 지도력을 필요로 하였다. 그래서 수메르인은 비상시마다 집회를 열어 일시적으로 최고 통수권을 갖는 왕을 선출하고 있었으나 전쟁의 위협이 계속되자 왕의 권한도 계속 유지되었다. 따라서 수메르의 주요 도시 국가들에서는 기원전 2700년경에 이르러 세습적인 왕권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기원 역시도 신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 생각된다. 도시는 신의 소유이므로 신이 자신의 소유를 다스리기 위해 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따라서 수메르인의 도시 국가들에 있어서는 사제와 왕 사이의 구분이 참으로 애매한 것이었다. 지상의 통치를 위한 신의 대리자로서 왕은 도시국가 내에서 중요한 종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종교적인 일이나 국내 정치에 있어서는 사제의 발언권이 더 강하였고 왕은 주로 전쟁과 같은 세속적인 문제를 다루는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왕과 사제 간의 관계는 순탄하게 이루어졌다. 수메르인의 도시국가들에서는 물품의 교역이 상당히 발달하고 있었다. 그들은 동부의 산맥지대나 이집트로부터 석재, 금속 및 기타 광물들을 사들이고 곡식이나 완제품을 팔았다. 이러한 교역의 발달로 인해 상인층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 이르러서는 세공술이 고도로 발달하였다. 우르의 왕묘에서 나온 갖가지 예술품들을 보면 오늘날의 것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수메르의 도시 국가들 중에는 화려한 번영을 누려 남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광범위하게 정복한 경우가 많았다.
그 예로 운마라는 도시는 루갈자켓이 왕 때 지중해 연안에까지 이르는 세력을 펼쳤다. 그러나 결국 수메르인의 국가는 북방의 아카드의 침입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만다. 아카드 시대. 수메르 북부에는 아카드라는 셈족 계통의 한 민족이 정착해 살고 있었다. 그들은 초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며 후에는 메소포타미아 대부분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다. 특히 아카드의 왕 사르곤은 위대한 정복자였다. 그의 위대함은 메소포타미아 전역에 전설로 오르내릴 정도였다. 사르곤 왕은 수메르의 루갈자켓시 왕을 패배시키고 메소포타미아 전역의 지배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하나의 통일 제국을 건설했던 것이다. 사르곤 왕은 정복한 지역에 자신의 군대와 총독을 파견하였으며 정복지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왕 자신이 직접 결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앙 집권적 정치 체제 속에서도 도시국가의 기본적 형태는 유지되었다. 아카드 제국의 전성기는 사르곤의 손자인 나람신 왕 때였다. 그의 시대에 아카드 제국의 영토는 최대의 판도를 자랑하였으며 왕은 신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수메르인의 아카드 제국에 대한 반항은 끈질기고 강하였다. 아카드의 왕들은 반란에 대해 학살과 강제 이주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해나갔으나 그러는 가운데 국력은 나날이 쇠약해져 갈 뿐이었다. 마침내 강대하던 아카드 제국도 북동 산맥 지역에서 온 구티족의 침입에 의해 약 200년 만에 붕괴되고 말았다. 이후로 수메르인과 아카드인은 약 100년간 야만적인 구티족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 수메르를 구티족의 지배에서 해방시킨 것은 도시국가 우르의 지배자 우트 헤갈이었다. 이 우트 헤갈 치세는 불과 7년 만에 그치고 우르 남무가 왕이 되면서 구티족을 완전히 몰아냈다. 그는 수메르와 아카드의 왕으로서 대규모의 지구라트를 건설하여 위험을 보이는 한편 법전을 편찬하여 통치의 기초로 삼았다. 또한 그의 아들 슐기 왕도 점차 영토를 확장하였으며 효율적으로 조직된 행정 조직과 표준적인 법전을 통해 제국을 잘 다스렸다. 그러나 수메르의 영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기원전 2000년경에 이르러 동쪽으로부터는 엘람인이 침입해 들어오고 서쪽으로부터는 셈족 계통의 아모리인이 침입해 들어와 우르 왕조를 멸망시키고 말았다. 이후로 수메르인은 정치적 세력으로서는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렸으나 그 문화는 후세에까지 전해져 내려왔다. 그 중에서도 서령 문자는 지금까지도 일부 지역에 남아 있으며 수메르어는 중세의 라틴어처럼 문학어와 종교어로서 그 후로도 2000년이나 계속해서 사용되었던 것이다. 수메르인의 종교. 수메르인은 우주가 태초에 신에 의해 창조되어 거기에 나름대로의 질서를 지니면서 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고 믿었다. 그러한 우주 및 자연 현상에 관한 설명이 초기의 전설과 신화 속에 잘 나타나 있다. 안은 우주 최고의 신으로서 천상에서 신들의 회의를 주도해 나갔다. 그의 아들 엔릴은 대기와 폭풍과 홍수의 신이었다. 엔릴이 지배하는 자연 현상들은 수메르인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는 수메르인의 신들 중 가장 강력한 신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전쟁의 신이라는 지위도 갖게 되었다. 그 외에도 대지의 여신 닌후르사그, 물의 신 엔키, 그리고 사랑의 여신 이난나 등이 있었다. 이러한 신들 중에는 자신의 도시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엔릴은 디프루시를, 이난나는 우르크를 지배하였다. 신은 인간을 창조하여 신에게 봉사하라고 했으므로 인간이 신의 노여움을 사서는 안 되었다. 이는 곧 파멸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 예로 메소포타미아의 초기 역사시대 대홍수와 관련된 홍수 신화를 들 수 있다. 그 밖에 기본적인 신화들과 의식, 그리고 신들도 수메르인의 계승자들에게 고스란히 전승되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주된 요소가 되었다. 수메르인의 홍수 신화. 수메르인의 홍수 신화는 구약 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와 비슷하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기원전 586년 나라를 잃은 후 바빌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할 때 그곳에서 들은 수메르인의 홍수 전설을 기억하였다가 기원전 400년경에 창세기를 최종적으로 편집하면서 자신들의 신화로 변형시켜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만들어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메르인과 유대인의 역사를 비교해 볼 때 학자들의 이러한 주장은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이라 하겠다.
신들은 자신들이 창조해낸 인간들이 원래의 의무인 신들에 대한 봉사를 게을리하며 제멋대로 행동을 하자 회의를 열어 의논을 한 결과 모든 인간을 없애기로 결정하였다. 그러자 이 가혹한 처사에 불만을 품은 어떤 신이 몰래 한 인간에게 신들의 결정사항을 알려주어서 인류의 멸망을 구하리라 생각했다. 그 신이 선택한 인간은 바로 왕이면서 사제였던 지우스드라였다. 그 신은 벽을 통해 지우스드라에게 신들의 비밀 결정을 알렸다. 내가 하는 말을 명심해서 듣고 목숨을 구하여라. 신들은 인류를 땅 위에서 모두 없애려고 대홍수를 일으키기로 결정하였다. 너는 그 홍수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재물을 아끼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배를 만들어 가족과 모든 생물의 종자를 싣도록 하여라. 홍수는 7일간 쉬지 않고 계속될 것이니라. 지우스드라는 신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마침내 홍수가 시작되자 그는 전 가족과 친척, 기술자, 그리고 모든 생물의 종자 등을 싣고 배 안에 들어가 6날을 홍수와 폭풍우 속에서 보냈다. 7일째가 되자 신이 가르쳐준 대로 폭풍우가 멎었다. 대홍수는 끝이 나고 하늘은 맑아졌다. 지우스드라가 배의 창문을 열자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지우스드라는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린 뒤 배가 머무를 곳을 찾아 나섰다. 배는 흘러 니시르산 꼭대기에 가서 멈추었다. 산 꼭대기에 배의 밑바닥이 닿아서 배가 움직이지 않게 되었던 것이다. 이곳에서 지우스드라는 다시 6일간을 보내었다. 7일째 되는 날 지우스드라는 물이 빠졌나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비둘기를 날려보냈다. 그러나 비둘기는 앉을 곳을 찾지 못하고 되돌아왔다. 다음에는 제비를 날려보았으나 역시 허사였다. 지우스드라는 마지막으로 큰 까마귀를 날려보았더니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이제는 물이 다 빠졌던 것이다. 그제서야 지우스드라는 가족과 함께 배에서 나와 산 꼭대기에서 모든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다. 이상이 수메르인이 남긴 홍수 신화이다. 이 홍수 신화는 바빌로니아 왕국 시대에 이르러 약간 변형이 되었지만 기본적인 줄거리는 바뀌지 않았다. 바뀐 내용은 살아남은 인간의 이름이 지우스드라에서 우트나 피슈팀으로 홍수가 일어난 곳이 유프라테스강 언덕의 슈롯파크라는 곳으로 한정되는 정도였던 것이다.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도 기본적인 줄거리는 바뀌지 않았다. 다만 인간들의 죄를 벌하는 신이 여호와라는 유일신으로 바뀌고 배가 도착한 장소가 니시르산에서 에라렛 산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길가메시 서사시. 수메르인의 문학작품은 주로 신화를 토대로 한 것이었다. 여러 시가들과 전설들은 각 도시의 건설자나 유명한 왕들에 관한 것으로서 그들과 신과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우르의 제3왕조 기간 동안에 서사시로 쓰여져 점토판에 기록되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은 우르크시의 왕이었던 길가메시에 관한 이야기이다. 먼 옛날 유프라테스 강가에 있던 우르크시에는 길가메시라는 용맹한 왕이 있었다. 그는 전쟁은 잘하였으나 자기의 백성들을 억압하고 괴롭혔다. 백성들은 길가메시의 폭정을 참다 못해 신들에게 기도를 올렸다. 신들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저 포악한 길가메시 왕을 혼내주십시오. 백성들의 기도를 들은 신들은 회의를 열었다. 길가메시보다 더 강하고 용감한 인간을 만들어 길가메시의 오만한 버릇을 고치도록 합시다. 이것이 신들의 최종 결정이었다. 신들은 점토로 엔키두라는 인간을 만들어 야수들이 사는 숲에 보내어 자라게 했다. 엔키두는 야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강하고 용감하게 성장했다. 한편 엔키두의 소식을 들은 길가메시는 한 가지 꾀를 내었다. 엔키두는 야수들과 같이 자랐으니 여자와 사랑을 나누는 게 얼마나 좋은지 아직 모를 거다. 그놈이 여자에 일단 빠지고 나면 제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잊고 말 테지. 이렇게 생각한 길가메시는 한 절세의 미녀를 엔키두가 사는 숲 근처로 보내었다. 그 미녀는 며칠을 기다렸다가 엔키두를 만났다. 엔키두님, 제가 예쁘지 않으세요? 제가 마음에 드시면 저를 사랑해주세요. 짐승이나 다름없는 엔키두는 난생 처음 보는 예쁜 여자의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하여 엔키두는 몇 달 동안 그 미녀와 사랑을 나누며 꿈같은 세월을 보냈다. 그러자 천상의 신들은 이 사실을 알고 엔키두가 제정신을 차리도록 하였다.
정신을 차린 엔키두는 미녀를 떨치고 일어나 길가메시를 혼내주기 위하여 우르크시로 향했다. 엔키두가 우르크시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는 축제가 열리고 있었다. 시가지에는 많은 사람들이 붐비고 있었기 때문에 몹시 시끄러웠다. 그때 징소리와 피리소리가 울리면서 장엄한 행렬이 나타났다. 그것은 신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길가메시 왕의 행렬이었다. 제사 행렬은 시가지를 지나 신전 앞에 당도했다. 신전 앞에서 행렬이 멈추고 그 가운데서 길가메시 왕이 걸어나와 신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그때 갑자기 군중들 가운데서 엔키두가 튀어나와 왕의 앞을 가로막더니 길가메시여, 그대는 백성을 지나치게 괴롭혔소. 이제 내가 신들을 대신하여 그대를 벌줄 것이니 나의 도전을 피하지 마시오 하고 외쳤다. 그러자 길가메시는 도전을 쾌히 승낙하고 엔키두와 대결을 시작했다. 두 용사의 대결은 막상막하였다. 엎치락뒤치락 한참 동안 결투를 계속했지만 결판이 나질 않았다. 그런 속에서 길가메시는 점차 엔키두에게 호감을 가지게 되었다. 마침내 길가메시는 결투를 멈추고 말했다. 여보게 엔키두, 우리가 이렇게 싸울 필요가 어디 있나? 나는 자네가 마음에 들었네. 내 마음을 고쳐먹을 테니 우리 싸움은 그만두고 서로 친구가 되세. 엔키두도 사실 길가메시와 대결을 하면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좋아, 나도 사실은 자네가 마음에 들었다네. 그 후로 두 영웅은 서로 힘을 합하여 갖가지 모험을 하였다. 그들의 모험은 점점 더 과감해져서 나중에는 신들의 노여움을 사게까지 되었다. 특히 여신 이슈탈의 황소를 죽인 사건은 신들의 큰 노여움을 사게 되어 엔키두가 죽음을 당하고 말았다. 길가메시는 엔키두가 죽은 뒤 인생의 무상함에 깊은 회의를 느꼈다. 그러다 얼마 후 길가메시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찾아 길을 떠나게 된다. 그는 갖은 고생 끝에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슈롯파크라는 마을에 사는 우트나피슈팀이라는 노인이었다. 길가메시는 그 노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려줄 것을 간청하였으나 노인은 딱 잘라 거절하였다. 그래도 길가메시가 실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을 계속하자 노인은 고집을 꺾고 생명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때 우트나피슈팀 노인은 자신이 겪었던 홍수 이야기를 길가메시에게 들려주고는 불사의 약초가 있는 곳을 가리켜 주었다. 길가메시는 노인에게 감사를 드리고 노인이 가리켜준 곳에 가서 불사의 약초를 간신히 구한 뒤 기쁨에 넘쳐 우르크시로 향하였다. 그가 우르크시 근처에 도달했을 무렵 해는 이미 기울고 없었다. 길가메시는 하룻밤을 지낼 만한 곳을 찾아 주위를 살펴보다가 샘물을 발견하였다. 이곳에서 하룻밤 지내고 가야겠군. 우선 목욕부터 해야겠다. 길가메시는 이렇게 말하고 옷을 벗어 불사의 약초와 함께 물가에 놓아둔 채 샘물 속으로 들어갔다. 그때 마침 뱀 한 마리가 물가를 기어다니다가 약초의 냄새를 맡더니 그것을 먹으려고 달려들었다. 이것을 본 길가메시는 기겁을 하며 물속에서 뛰쳐나왔으나 뱀은 이미 약초를 먹어치운 후였다. 아, 이것이 모든 인간의 운명이란 말인가? 길가메시는 그의 친구 엔키두가 죽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또 한 번 인간의 숙명을 한탄하며 우르크시로 돌아왔다. 그 후 그는 불멸의 영생보다는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찾으면서 평생을 보냈다고 한다. 수메르인의 문화. 수메르인은 지구라트라 불리는 새로운 건축 양식을 창안하였다. 지구라트는 인공적으로 세워진 산과 같은 것으로 그 형태는 상층부로 갈수록 점점 뾰족해지는 계단식으로 되어 있었다. 이것은 신을 향한 수메르인의 종교적 열정을 매우 잘 보여주는 것이다. 지구라트의 중심부는 햇볕에 말린 벽돌로, 표면은 불에 구운 벽돌로 지어졌으며 그 벽돌들은 여러가지 그림과 모자이크로 장식되어졌다. 수메르인의 문화 중 두드러졌던 분야는 과학이었는데 이는 다분히 종교와 연관된 것이었다. 수메르의 신들은 각자 고유의 숫자를 갖고 있었는데 이를 바탕으로 천문학적, 수학적 현상들에 대한 연구가 행해졌다. 그래서 태음력이 만들어져 종교적 축제에 적합하게 조절되었다. 산술의 기본 숫자는 60이었다. 왜냐하면 60은 수메르 최고의 신인 안의 고유 숫자였기 때문이다. 그들의 60진법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내려와 시간이나 원의 각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고 있다.